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가은입니다. 네, 저는 수빈입니다. 저는 서영입니다. 눈 감아도 기억나게 어디 봐도 따라갈래 You're so delicate 거품 속에 숨었네 Oh, you make my heart melt away You're softy 구름 같아 이건 말로 설명 못해 You got me 이미 우리 저기 멀리 높이 있네 풍선 같이 Have you right here in a basket Oh my baby sing like bubblegum Bouncing like rainbow 내 높이 올려줘 We're gonna fly away Sweet like bubblegum So sweet stuff like a hug 더 많이 날려줘 Let's go far away 여러분 혹시 최근에 민희진 씨 기자회견 다들 보셨나요? 네, 안 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그쵸.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너만 우울증이야? 나는 이제 10년 전부터 우울증이야 이런 말을 하신 것처럼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우울이라는 약간 단어가 퍼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울증이 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울증은 당연히 어떤 병리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은 하죠. 근데 분명히 뭔가 한국 사회에서는 우울이라는 단어들이 좀 쉽게 많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저는 주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진짜 너무 우울하다. 우울해. 약간 이런 얘기를 되게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또 동시에 제가 우울증이라고 생각은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국 사회에서 우울감이 만연해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또 동시에 그게 병리적으로 되게 중요시하게 다뤄지진 않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반드시 이제 병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의학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저희가 앞으로 소개할 책도 우울증은 어떻게 병이 되었나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의 우울증의 탄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을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12년에 출간된 책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한국의 현재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면서 읽어보긴 했는데 서로는 이제 전반적인 책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제 낙담과 분노의 의미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이제 감정을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생물학적 관리가 가능한 대상으로 변화시키며 사회적 압력을 강조해서 이렇게 희생자성을 드러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론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일본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과거에서 일본이 우울을 어떠한 맥락으로 정의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과거에 일본은 이제 우울증 이전의 언어로 기울, 울증, 신경쇠약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의학의 관점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언어들이 우울증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양의학이 들어오는 관점에서 일본의 근대화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이런 근대화 속에서 노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노동의 관점에서 개인의 취약성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신의학이 어떻게 대중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지에서 짚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2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저자인 기타나카 준코 씨가 병원의 현장, 그러니까 임상 현장에서 참여 관찰을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임상 실천 속에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이 우울증에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어디만큼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모호한 경계성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또 동시에 우울증의 젠더화라든지 아니면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서사로서 우울증이 다뤄져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던지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일본에서 90년대쯤에 과로 자살에 대한 어떤 배상 사건이 좀 이루어지면서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일본에서의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조금 대중화됐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조금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로사 배상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 정신의학이라는 게 일본 사회에서
어떤 사회 해방의 언어로 등장한 동시에 그것이 어떤 노동자들의 신체를 좀 검열하고 관리하게 만드는 좀 감시의 체제로 흐를 수도 있는 위험성을 함께 짚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우울증이 그러한 맥락 속에서 굉장히 정상화된 이해를 가져오게 됐는데 그런 우울증에 대한 상당히 정상화된 서사 때문에 그 정상화된 서사 바깥에 있는 우울증들이 또 새로운 낙인을 찍히게 만든다는 어떤 문제점들도 조금 짚어주고 있습니다.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부분은 뭔가 일본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추상화되고 사회화된 우울증 이론이 일본인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요즘 이렇게 우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사회화된 우울이 퍼진데 어떤 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으실까요? 일본에서도 그 일본인론을 얘기하면서 일본인 자체가 어떤 이 우울함에 대한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문화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사실 좀 근데 또 현대로 오게 되면서 그것이 어떤 일본인이라는 어떤 문화적인 개념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 변화의 맥락, 어떤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이 우울증이 구성되는 거다라는 좀 답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한국에서도 적용해 본다면 어떤 한국에서도 항상 어떤 계속 생산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거나 계속해서 어떤 정상성의 궤도를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살아가야 한다는 그 강요가 되게 짙은 분위기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우울증의 정서를 만드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완전 동감을 하는 게 뭔가 한국 사회 구조가 개인의 개성을 좀 강조해주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 일원으로 구성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사람을 기르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우울의 문제가 모두가 생애 주기의 과업처럼 우울을 겪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겪는 이러한 우울감들이 내가 나중에 돌이켜보면 와, 나 그때 정말 우울했었는데 그때는 몰랐네. 혹은 내가 또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 와, 나 이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때 지금 보니까 이렇게까지나 힘든 문제였구나 라는 것들처럼 뭔가 이런 우울감에 대한 것들이 개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해결하고 치료되는 게 아니라 뭔가 체념의 정서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생애 주기의 과업으로서 우울증을 겪는다는 표현이 정말 그 한국에서 우울증이 형성되는 맥락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문장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고등학교 3학년이 겪는 어떤 그런 우울감의 정서라든지 아니면 취업 준비생 아니면 뭐 산후 우울증이라는 표현이 또 한국에는 있잖아요. 네. 뭐 해외 전반적인 맥락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뭐 갱년기 여성이 겪는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세대가 겪는 그 다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의 그 겪는 힘듦을 바탕으로 우울증이라는 표현을 다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생애 주기의 과업처럼 여겨진다는 게 참 문제적인 게 어떤 과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쯤에 누구나 다 우울해. 그러니까 너도 그걸 견뎌내야 해. 라는 어떤 그런 맥락이 계속 형성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더 우울에 대해서 점점 어떤 개인의 문제로만 좀 갇히게 만든다는 게 참. 맞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막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고 정책적인 것도 그렇고 분명히 그거를 많이 인지를 하고 뭔가 약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우리는 변한 게 없을 것인가? 그렇다면 뭔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 자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문제로 치부를 해서 약간 의료화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도 약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울증이나 이런 자살의 의료화가 뭔가 약간 생물학적 정신의학의 패러다임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임상 실천에서의 한계와 이런 뭔가 약간 실제인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 논의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앞서 그 OECD 자살률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을 덧붙이고 싶은데 항상 한국에서 자살률이랑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꽤 자주 등장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 우울증에 대한 어떤 거리낌을 갖는 것과는 달리
근데 항상 어떤 사회적 고통,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병폐를 드러내주는 표지로서만 항상 자살률과 우울증이 이용되고, 서영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그게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냥 개인의 문제로서만 어떤 치환이 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서의 우울증을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금 접근하고 있는가를 좀 책을 통해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2부에서 특히 이제 임상 실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만큼 이 다양한 병원의 현장을 통해서 어떤 물론 이제 일본에 한정된 사례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포괄적으로 이게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을 의료화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한계점이라든지 부딪히는 지점들이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이게 우울증을 병으로 보고 의료화하고 이제 치료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가능한데,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총체론적 접근을 한다고 해서 몸과 마음이 뭐 상호 연관성이 있다라는 접근과,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모델로 생물학적 모델을 되게 중심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건데요. 환자의 감정적인 혼란과 실존적인 접근에 대한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이 우울증이라는 거를 생물학과 약물의 관리 하에 확고하게 위치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맥락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드러날 수 있는 한계들은 종종 이제 환자가 경험하는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라든지 사회적인 맥락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 있다는 어떤 한계점이 발생을 하는데,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의사들도 그 부분을 아예 모르지 않고 사회적으로 많은 걸 하려고 하고, 일본 정부도 뭐 법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병원 안에서의 임상 실천은 어떤 이 생물학과 이 약물의 관리 하에 그 안에서만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실제라고 할 수도 있고 한계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게 한계라고 언급된 이유가 이 책에서 일본의 정신의학의 의료화가 어떤 이걸 사회적 언어로 사용했다는 데에서 오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것도 문제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신의학에서 환자가 어떤 우울증을 겪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맥락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어떤 약물을 먹는 것으로 치료하게 만드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 맥락으로부터 좀 내가 거리를 떨어지게 해주고 또 그런 내면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뭔가 약에 대한 거부감이 만연해 있잖아요.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내가 이걸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처방을 받고 먹는다는 것 제가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울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뭔가 행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조금 더 이 사람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뭔가 당신의 우울은 병리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리적 기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약을 먹으세요. 라고 환자들이 생각을 한다면 이게 과연 환자들의 정말 진정한 우울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뭔가 누구 하나의 문제다, 뭐 이 의사의 문제다, 이 환자의 문제다 이러기보다는 뭔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뭔가 약간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나라 혹은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이런 우울 척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임상 심리사나 의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뭐 연구자들이나 막 제약회사에서 참여를 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만든 우울 척도 기준이 과연 정말 환자들을 생각하는 우울 척도일까? 오히려 이런 우울 척도 자체에서 뭔가 약간 약을 더 많이 처방하도록 제약회사가 개입을 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약을 많이 팔아야 이득이니까. 저도 이 2장에서 정말 의료와의 뿌리 깊은 양면성에 직면을 하게 된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물론 이건 자살의 의료화를 얘기하면서 나온 거지만 결국은 다 이 우울증과 자살을 다루는 이 의료화 과정 속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뭔가 개인적으로 매번 읽으면서 이제 일본 정신의학자들이
그러니까 환자들을 정말 심리 상담을 하려고 하지 않고 되게 약물로만 치료를 하려고 하고 되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좀 읽으면서 거부감, 약간 저도 알게 모르게 거부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만 하려고 하지? 뭔가 이 환자들을 둘러싼 사회적인 맥락이라든지 환자들의 실존적인 고민은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내가 전 환자 입장에서만 있어봐서 그런지 되게 좀 이게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자살을 의료화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사람에 대한 인터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 이 자살에 대해 고민하고 우울감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한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존적 토대 문제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한다면 거기에 삼켜져 버리고 말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당신이 지게 될 거예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여기서 일하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뭔가 머리가 딱 하나 맞은 느낌이더라고요. 뭔가 자살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고 정말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내가 내 실존적 문제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려고 한다면 결국 나는 이 상황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병원인과 의사가 권유하는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더 나은 어떤 이 병리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또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의료와의 양면성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자와 정신과 의사가 고통의 본질에 대해서 경합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 지향을 하는 치료가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고통의 영역이 있음을 의사들은 계속해서 상기를 해야 된다. 라는 말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이 우울증에 대해서 의료 인류학에 접근을 할 때 아니면 그 의료라니까 전반적으로 우울증에 대해서 접근할 때 계속 상기해 나가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분명히 약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약을 남용했을 때 생기는 그런 부작용을 꼭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정말 우울감에 빠져서 이게 진짜 병리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뭔가 약과 심리 상담을 약간 병행을 해야지 뭔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매몰된다? 생각에 매몰되고 감정에 매몰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울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기억을 할 때 긍정적인 거를 더 기억이 많이 남는데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 우울한 그런 부정적인 거를 조금 더 잘 기억을 한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매몰이 되면 계속 안 좋은 생각으로만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선 분명히 약이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거를 그냥 약 처방해줬으니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의사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진료는 이제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뭔가 약간 이런 맥락을 잘 짚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주고 짚어주는 게 그러니까 뭔가 인류학적 입장에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게 그런 생물학적 개입으로만 어떤 일본 정신과 의사들이 조금 제한을 하려는 부분이 부정적인 쪽으로도 읽힐 수 있지만 결국 이 정신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어떤 신체적인 질병에 비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정의해야 되는가가 사회 자체가 어떤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선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결국 정신과 의사라는 것이 그 사회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환자의 입장에 서서 그걸 모두 공감하다 보면은 어떤 의사라는 입장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조차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선을 어떤 식으로라도 조금 지키고 좀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도 어느 정도의 그런 사회적 문제 해결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 자신의 우울증을 조금 거리를 두고 찾아볼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떨어뜨려 놓는 어떤 장치들이라고 저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인용한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뭔가 정말 실존적인 고민도 해봤을 것이고 뭐 이 치료도 해보고 저 치료도 해보고 그 사이에서 정말 자기가 담당하는 환자가 자살을 한 경험도 분명히 해봤을 것이고 거기서 오는 또 절망감이라든지 좌절감 그런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과정을 지나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론을 내린 게 결국 이거고 이게 최선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제라든지 한계점들을 의료 인류학이 짚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얘기로 그래서 자살이라든지 노동자 정신건강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먼저 해주실 말이 있으실까요? 그 2부에서 등장한 자살에 대한 어떤 판단들을 좀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결국 이 의료화라는 것이 그런 자살이나 우울증을 어떤 의료의 관점에서 병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어떤 관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 정신과 의사들이 이거를 임상에서 좀 치료하려고 할 때 이거를 정말 아예 병리적인 것으로만 봐야 되는가 아니면 이 환자의 의도나 어떤 개인의 주체성을 조금 생각해줘야 되는가의 딜레마에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그런 자살의 그 모호함에 대해서 자살이라는 의미의 모호함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의지적 자살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생소했어요. 처음에 읽을 때. 그렇죠. 생소하셨죠. 네. 이게 의지적 자살이라는 표현을 책에서 이제 인용을 해서 빌려오자면 일본 이 고유명사가 아예 옆에 나오는데 특히 일본인들이 그동안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자살을 매우 어떤 자기 의지의 궁극적인 표현으로서 자살을 생각하고 되게 낭만화한다든지 아니면 그 특정 시기 동안 문학인들의 자살 아니면 뭐 사무라이들의 자살 약간 이런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 인류 미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자살이 결국은 자기 의지의 주체적인 궁극적인 표명이다. 그리고 완전한 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놀랐던 점은 이런 문화적인 맥락이 일본 정신과 의사들한테까지도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정신의학계도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의사들이 병상에 다가가지만 배신당한다 이런 표현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충동적이고 가볍게 자살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 의사들이 좀 놀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그럼 도대체 일본 사회에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의지적 자살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 그래서 뭔가 저도 한국의 경우에 빗대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일본만큼의 어떤 전통적이고 좀 문화적인 개념의 자살이라는 것이 되게 의미를 가졌었나? 없지 않았나요? 그쵸. 그래서 저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사례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뭔가 한국에서 자살을 이야기할 때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그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가 결국 거의 최근에 와서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를 받았다. 그런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를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좀 함의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극단적 선택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확실히 자살을 사회 병리적인 결과로서만 조금 접근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시에 선택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그건 결국 개인의 선택이었잖아. 너의 문제였잖아. 라고 약간 비난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동의하지만 그 앞에 붙여주는 그 극단적이라는 표현이 정말 이 사람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뭐 분명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왜 나약해졌을까?
그 나약해진 이유가 이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럼 나아가서 그럼 이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리게 한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그리고 또 그런 자살과 관련해서 조금 인상 깊었던 인용구가 있었거든요. 이게 책의 215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결국 이러한 자살에 대한 정신과 의사나 환자들, 좀 많은 사람들의 감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자살 충동을 느끼는 마음의 복잡성이나 인간 의도의 덧없는 본성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우리의 어떤 복잡성 있고 되게 층위가 다층적인 이런 상황들을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언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언어에 대한 어떤 혼란과 오해들이 자꾸 이렇게 겹쳐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페이지에서 어떤 죽음은 결의에 찬 순수하고 진실된 의지적 자살이다라고 하고 또 어떤 죽음은 이 사람이 나약해서 병리적 자살이다라는 이름이 붙어서 사소하고 하찮게 밀려난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떤 사람의 생명이 하찮고 어떤 사람의 생명이 더 진실되고 의지적인가라고는 감히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표현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살을 뚜렷하게 구분을 하는 게 물론 뭔가 사회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해하는 맥락에선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표현 자체가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책이 좋았던 지점 중에 하나는 이 저자가 이 임상에서 일본 정신의학자들이 임상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이 노력과 실천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들이나 딜레마, 특히 언어가 부족하다는 표현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지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좀 좋았던 부분이거든요. 그 아까 인용을 해주신 그 다음 문장도 저도 밑줄을 쳐놨었는데 이게 일본의 정신과 의사들이 임상 현실에서 치료에 전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담론에 도전하고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 담론은 전통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수용 가능한 자유의지의 표현으로 미화해 왔으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을 다시 삶의 편으로 데려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서를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경합의 과정이라든지 어떤 이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결국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결국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삶의 편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정신의학과 그 의료라는 것이 지향을 해야 될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환자들을 삶의 편으로 데려오는 것이 정신의학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라면 요즘 2024년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과로사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CNN에서 한국의 과로사를 보도를 하면서 과로사라는 아예 그냥 GWA로 시작하는 그런 표현을 아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도 일본에서도 과로사라는 표현이 이미 애진작에 일본식 표현으로 아예 고유 명사처럼 사용이 된 적이 있는 거예요. 외신에서 보도를 할 때. 그만큼 많이 일하다 죽고, 많이 일하다 우울증 걸리고, 이 과로를 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미 일본에서도 경험을 했던 문제였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혹시 어떤 이 산재라든지 노동 쪽의 정신의학을 이 책이 분명히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 책이 우울증의 의료화를 다루는 게 결국 과로사라는 단어를 중심적으로 조금 그걸 중심으로 좀 설명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본에서 이런 정신의학의 언어가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었던 계기가 한 90년대쯤에 일본에서 있었던 댄스 사건 때문이라고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정확히 뭐였냐면 댄스라는 광고 회사에서 한 직원이 어떤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걸 나중에 과로 자살의 문제로
배상 소송을 하고 그거에 결과적으로 승소하게 된 게 되게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과로 우울증, 과로 자살에 대한 배상금 사건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 우울증과 자살의 언어를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서 조금 해석하고자 하는 흐름이 생겨났고, 또 그래서 정신의학 자체가 어떤 사회 해방의 행위자로서 등장했다는 게 이 책의 되게 큰 흐름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흥미로웠던 게 이게 좀 정치화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노동과 연결이 된 이 정신의학이라는 것이 항상 양가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편으로는 이 노동자를 소진시키고 또 과로하게 만드는 기업과 어떤 정부의 어떤 체계 같은 것을 문제 삼게 하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에게 어떤 노동자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하는 반면에 과로우사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어떤 노동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근무 시간의 제한 등등 어떤 정신질환 배상의 어떤 기준들, 그런 기준들을 많이 입안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관리 체계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동자들을 자신을 어떤 노동할 수 있는 신체로, 그리고 생산성 있는 신체로 계속해서 스스로 관리하게 만들고 검열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어떤 굳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위험성도 좀 제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이 노동정신의학이라는 것이 노동자를 오히려 감시하는 체제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 노동자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가 결국에 정신의학이 가져올 수 있는 약간 가장 궁극적인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노동정신의학이라는 게 일단 임금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게 임금 노동이라는 거는 근대적이죠. 매우 근대적인 개념이고,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가 대부분 누군가라고 하면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울증의 젠더화라는 개념과도 충분히 맥락을 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임금 노동만을 이 노동정신의학은 포괄하고 있는 점이 일단 1차적인 한계점, 아니면 극복해 나가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부불노동에 대해서는 다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동정신의학이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자신의 더 잘 노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기업과 맞서 싸워서 내가 뭔가 좀 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증진의 측면을 분명히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노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수조차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이 노동에 더 잘 노동할 수 있는 신체, 좀 더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신체로 보이지 않는 통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생명 정치가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살리면서 노동자를 좀 더 우울증으로 시들시들하던 노동자를 다시 살려놓으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통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닐지, 그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방금 임금 노동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딱 든 생각인데, 그 가정주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임금 노동이 아니죠. 근데 분명히 노동을 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가정 안에만 있어서 뭔가 약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우울도 분명히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력 단절에서 오는 우울이라든지 뭔가 그런 부분의 우울에 대해서 방금 딱 말씀해준 생각이 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울은 그러면 어떻게 사회가 구조적으로 좀 이들의 우울을 치료를 해줘야 될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이나 어떤 단체 안에 소속돼 있어서 이런 것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뭐 직장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상담을 청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도 뭔가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은데, 사각지대라고 하면 어쩌면 사각지대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결국 이 노동정신의학이라는 게
과로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어떤 구성되는 것에 조금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임금 노동자 혹은 정규직 노동자만을 조금 표상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정신건강보호 시스템 안에 소속될 수 있는 노동자는 굉장히 일부인데 그렇다면은 어떤 비정규직 노동이나 혹은 어떤 감정 노동자들은 어떡하지? 또 혹은 어떤 가정에서의 그런 임금화되지 않은 돌봄 노동을 하는 신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조금 문제점들, 어떤 의문점들이 좀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배제되는 신체들이 결국 노동정신의학이 어떤 사회해방의 언어로 기능하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소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동정신의학이 결국 그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개인을 의료가 개입해야 할 어떤 신체의 대상이자 또 동시에 통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신체에 따라 정말 다르게 그 언어와 고통이 구성되고 형성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세밀한 파악까지는 되지 않고 어떤 이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매우 그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안에 포섭되는 사람과 포섭되지 않는 사람을 또 새로운 장벽으로 나누고 구분한다는 또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탐색해 나가고 생각해 나가야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책에서도 이제 프로작 소사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자기 주장과 경쟁력을 발휘해서 삶의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강화시키게 하는 생산성 서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거는 생산적인 사람만 사회에서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정신의학의 좀 전 세계적인 어떤 발전의 흐름들이 항상 어떤 한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강요와 괴를 같이 하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게 어떤 사회적인 언어로 등장하면서도 결국 점차 그것이 어떤 생산성의 서사로 귀결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을 좀 품고 있는 것이 조금 네 맞아요. 저도 이 프로작 서사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 정신건강의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이게 되게 처음에 읽었을 때 어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결국 이 프로작 서사에 따르면 이 의사들이 나를 치료해서 나를 정말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감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약을 먹고 자기 주장과 경쟁력을 발휘해서 역량이 강화돼서 정말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력도 갖고 되게 한계도 넘어서고 능력도 강화되고 이런 게 프로작 서사라고 책에서 나와 있는데 이런 좀 생산성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건가? 정말 의료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의료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말 경쟁의 논리, 어떤 역량 강화 아니면 능력 강화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나? 약간 꼭 굳이 환자가 병리적인 상태에서 정말 건강하고 쌩쌩하고 생산적인 신체로 돌아가는 것만이 의료가 추구를 해야 되는 방향성일까? 라고 저는 좀 질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프로작 서사에 의해서 환자에게 약을 제공하고 환자가 어떤 주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결국 생명정치의 논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산적이다라는 말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전 세계적으로 비생산 인구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그런 맥락에 있어서 생산적인 삶을 사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생산적인 삶을 사는 건 중요하지만 이 생산성을 경쟁에 가져와서 너는 더 생산적이어야 돼. 너 이 정도 생산성으로는 사회에 기능할 수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약간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생산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논리잖아요. 사람이 항상 생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당연한 명제가 아닌데 그거를 어떤 의료적인 관점으로 끌고 오니까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어떤 몸에 내면화시키게 되는 좀 그런 위험성도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놀랐던 지점도 뭔가 좀 더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우울했던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너무 생산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막 갓생을 사는 것 같고 막 새벽 8시에 그러니까 아침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학교 갔다가 막 과제도 막 빡빡 잘하고 성적도 잘 받고 그러면서 막 자기계발도 하고 막 연애도 하고 막 별걸 다 하는데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되게 늦잠 자고 정말 밤낮 뒤바뀐 생활하고 막 이런 시기가 있었을 때 내 스스로가 너무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산적이지가 않고 정말 효율적이지가 않은 신체인 것 같아서 되게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주로 프로작 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프로작 서사는 약간 약물을 먹는 어떤 항우울제의 서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항상 정신의학에 또 그러한 프로작 서사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배적이긴 하지만 결국 어떤 그런 대안적인 어떤 정신의학의 형태를 조금 보여주는 것이 일본의 경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서 돌아보려고 하는 게 어떤 일본 정신의학의 한 부분이었으니까 그래서 좀 저도 저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 두 가지의 조금 경우를 봤던 것 같은데 저도 좀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과를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약물도 복용을 했고 그리고 상담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상담은 병원에서가 아니라 어떤 학교 상담센터에서 진행을 했는데 뭔가 그 두 가지가 저한테 좀 다르게 근데 좀 좋은 방향으로 기능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저한테 솔직히 말하면 꼭 생산성을 엄청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어요. 저도 그때 한창 스스로에 대해 성찰하던 시기인데 좀 심리 상담이 어떤 정신의학에 있어서 심리 상담이 저에게 되게 중요하게 기능했던 이유는 저에게 네가 겪는 모든 문제들이 꼭 너의 탓이 아니다. 그냥 여기 이 시간에서만큼은 남의 탓을 해도 된다라는 어떤 정당성 같은 거 그런 거를 정당성의 기회를 좀 부여해 준 것 같아서 그때 좀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고 오히려 거기서 조금 나를 스스로 어떤 생산성 있는 사람으로 채찍질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사실 약이라는 건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가시적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꾸준히 약을 먹었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들은 결국 나는 그래도 나의 삶을 좀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조금 내 의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해주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힘듦이 나의 우울증이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동시에 알고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 약을 먹는 것은 나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비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나는 약을 먹거나 이런 거 다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라는 어떤 방어의 수단으로도 작용하기도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상당히 이 정신의학이 어떤 생산성의 서사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방향으로 조금 환자한테도 다가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막상 가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우울이.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보다는 패션 우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제 처음에 패션 우울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나 패션 우울인가? 내가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지금 나태한 거를 뭔가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우울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처음에 했었는데 이제 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우울 사파가 조금 너무 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뭔가 약간 부정하려고 또 패션 우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 단어가 가지는 이 중의적 의미가 누군가한테는 도피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엄청 커다란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많이 남용되는 단어인 패션 우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제 지인의 경험을 빌려서 얘기를 해보자면 나 패션 우울인가 싶은 생각까지 가게 된다면 대부분 우울증의 확률이 99.9%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뭔가 이 지식인의 네이버 지식인의 저 패션 우울일까요? 유유라고 쓰시는 분들도 저는 일단 병원에 먼저 가보는 게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어떤 한국 사회에서 우울과 정신질환을 다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패션 우울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가 우울을 뭔가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어떤 그런 정말 퀘스트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까지 등장을 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한편으로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되게 처음에 전 패션 우울이라는 표현을 이해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막 연예인들 중에 되게 막 예술적이고 어떤 그런 막 일찍 요절했다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되게 우울증을 같이 겪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나도 그렇게 연예인처럼 되고 싶으면 패션 아이템처럼 우울증을 꼭 한번 겪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해를 했는데 걱정을 표현하는 용어로 약간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변질이 된 과정 속에는 너무 사람들이 다 우울하다. 정말 미니진도 막 10년 전부터 우울증이야. 너만 우울증이야. 이런 것도 그렇고 모두가 다 지금 우울하고 또 그 우울감을 어디다가 뭐 해소하고 건강하게 막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사회적 차원에서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되게 공감이 가고 저도 그 패션 우울이라는 오히려 패션 우울 단어를 얘기하기 전에 마음의 감기를 이야기하자면 마음의 감기라는 거는 저희가 뭔가 수업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흔히들 교과서에서 많이 듣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거에 대한 어떤 저항하는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마음의 감기냐 하는 그런 저항의 언어들은 항상 많았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등장했던 어떤 패션 우울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일상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패션 우울이라는 게 처음에 조금 우울증을 가벼이 여기거나 그걸 뭔가 컨셉처럼 장착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한 표현으로 등장한 거잖아요. 네. 하지만 또 두 분이 막 얘기를 해주셨듯이 오히려 그 패션 우울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꾸 사실 나는 진짜 우울한 게 아니라 패션 우울, 가짜 우울이다라고 자꾸 검열하게 만드는 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그걸 한국 사회에 좀 우울증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어떤 커밍아웃이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와도 조금 엮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어떻게 자기 정체화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패션 우울이라는 말이 상당히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사회가 나를 재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조금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패션 우울이라는 게 뭐 단순히 일상적으로 쓰이는 걸 넘어서 모든 우울을 평가하는 어떤 잣대처럼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우울증이 뭔가 경계를 멋대로 규정짓고 그래서 뭔가 내 감정을 검열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감정은 받아들이는 거지 내 감정을 검열하는 게 아닌데 뭔가 약간 패션 우울? 나 그럼 진짜 패션 우울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우울인가? 이거를 검열하는 것 자체가 뭔가 우울이라는 게 사회에서 뭔가 약간 인식이 많이 되는 것은 자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에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단어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는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쩌면 검열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우울하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막상 병원을 방문하거나
이런 건 좀 꺼리고 아니면 처방받아서 약간 남용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뭔가 이 책에서는 우울증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뭔가 병원을 찾고 어떤 약을 구하는 경우들이 좀 대중적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지만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우리 사회, 한국 사회를 일본 사회랑 비교했을 때 더 잘 표현해주고 있는 뭔가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봐도 갔었어야 했는데 안 갔을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저는 기숙사에 살았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좀 더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다시 돌이켜보면 정말 집단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됐었어요. 다 같이 정신과에 가가지고 약도 먹고. 근데 그때는 너무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우울이나 어떤 이 고통이 남들과 견주었을 때 더 특별히 힘들거나 더 특별히 덜 힘들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여기서 오히려 좀 더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좀 더 신체적으로 힘들면 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되게 비정상적인 논리인데, 그때 제가 우울증의 언어를 되게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너무 우울증이다. 다 같이 이제 룸메이트들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같은 학년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아,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다. 이러다가 진짜 확 죽어버리고 싶다. 약간 이런 표현도 쓰고, 성적 안 나오면 자살한다. 뭐, 어떻게 안 되면 자살한다. 이런 표현도 되게 극단적인 표현도 되게 많이 쓰고, 그렇지만 저는 그때 다시 돌이켜보면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고 의약품을 먹지도 않았는데, 이게 우울증의 언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 그 우울증이란 언어 자체의 무게도 그렇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 그렇지 않거든요. 우울증이란 단어가 가지는 무게가 가벼워졌다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 정신적인 고통의 측면이 되게 오히려 무거워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로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울증이라는 언어가 사용이 된 게 아닐까. 그래서 뭔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도 이 책에서 좀 비판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비단 가은님이 말씀해 주신 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 일본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뭔가 이 책만 읽어보면 상당히 어떤 의료 현장이나 혹은 어떤 법적 판결이 이루어진 어떤 공식적인 현장만 많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물론 이 저자도 그 바깥의 경우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그런 공적인 현장에서의 그런 사례들만 많이 다뤄지다 보니까 우울증의 현장 바깥에 있는 그 우울함의 어떤 맥락들이 조금 많이 다뤄지지는 못한 게 좀 이 책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느꼈거든요. 맞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뭔가 약간 나의 감정을 공유하는 대상은 일단 1차적으로 나랑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뭔가 저는 일상에서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저는 뭔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우울과 우울증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 경험에 빗대어서, 뭔가 제가 나 지금 완전 우울증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제 앞에 있던 분이 정말 실제로 병원을 다니시고 약을 처방받으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 말을 되게 내가 우울한 감정은 있지만 스스로 내가 진짜 병원을 갈 정도의 우울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습관처럼 말을 내뱉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내뱉는 게 누군가한테는 좀 큰 상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이제 가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기가 패션 우울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도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우울증이 아니다 라고 뭔가 약간 마음속으로 뭔가 약간 계속 나는 지금 우울하긴 한데 그냥 겪고 있는 과정이야 라고 뭔가 약간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울증이라는 말의 단어가 가벼워진 게 아니라 그냥 현대 사회에 우울이 약간 만연해지면서 그 우울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쉽게 나온 게 아닐까라고 바라보는 게 저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우울과 우울증이 말의 무게가 아니라 정말 사회가 뭔가 약간 우울이 기저에 깔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뭔가 저의 마무리되는 생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서영님이 방금 병원에 오지 않는 이게 이 책이 기술하고 있는 대상과 어떤 공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임상 경험에서 오는 이 정신 병원 안에 오는 환자들만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저는 또 동시에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2부에서 이 우울증의 젠더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성 환자들은 병원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우울증을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병원에서 더 많은 남성 환자의 사례만 다루고 의사들도 일단 대부분의 책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의사들도 대부분 남성 의사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가려져서 그러니까 렌즈가 그쪽까지 여성 환자들에게까지 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우울증의 젠더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2021년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2020년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기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2020년에 응급실에 실려온 대한민국에서 2020년 응급실에 실려온 전체 자살 시도자 5명 가운데 1명이 20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가 폭도 전년 대비 33.5%나 늘어난 수치였다고 하는데 이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이 우울증의 문제가 특히 청년 세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뭔가 여성 청년에게 좀 더 집중되어서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는 뭔가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울증의 젠더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 그 정신의학에서 그 우울증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상정되는 어떤 특정한 신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보통 어떤 사회활동을 하는 남성에 좀 중심 지어지지 않나. 그래서 결국 거기서 오는 어떤 젠더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책에서 그 우울증의 젠더화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결국 너는 우울증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일정한 공통된 서사들을 항상 부여받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성들은 그렇구나, 내 삶이 그런 거였구나 라고 쉽게 설명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거기에 좀 위안을 얻는데, 결국 그거는 어떤 남성에 국한된 서사였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 갔을 때 그게 어떤 충돌을 겪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좀 재밌게 읽었던 것이, 그래서 결국 그 여성의 우울증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는 문제가 여기서 좀 제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 여성들이 자신만의 어떤 서사를 찾고 자신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자신과 맞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다니고 또 충돌을 일부러 겪는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 나타나고 있다고 되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여기서 나타나는 남성 환자의 사례는 조금 수능적인 느낌이라면 여성 환자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자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정신의학 치료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했거든요. 결국 환자가 수동적으로 정신의학이 혹은 정신과 의사가 부여해주는 어떤 서사나 어떤 치료와 그런 것에 꼭 따라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환자도 적극적으로 의사의 의견과 경합하면서 결국 만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여성 사례에서 좀 어떤 그런 정신의학의 조금 중요한 지점을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뭔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감염성 우울증, 도피성, 미성숙성, 신경승증 이런 우울증들이 이제 여성의 우울증을 진단하는데 더욱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약간 이렇게 우울증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과연 이게 성별로 나눠질 문제인가? 그런데 왜 이게 성별로 약간 뭔가 나눠지는 느낌이지?
이게 그렇다면 우리 여성들의 우울증이 그러면 애매하게 여겨지는 것일까? 이런 지점도 되게 논의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양에서도 뭔가 이 히스테리란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성에게 너 히스테리다, 너 왜 이렇게 히스테리야? 라고 하는 게 그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구조적인 차별이라든지 배제를 되게 지우는 용어로, 되게 낙인을 찍는 용어로 사용이 된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뭐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여성의 우울증을 되게 애매하게 바라보는 거, 아니면 신경증적인 우울증으로만 정체화를 하는 것이 되게 정말 젠더화된 관점이고, 그 구조적인 위계라든지 차이를 아예 지워버리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저도 흥미로웠던 게 남성 우울증 환자들과 여성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일본에 한정된 사례이긴 했지만 한국에서도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되게 남성 우울증 환자들은 오히려 그 철학적인 체념 치료법을 추구를 한다. 이게 뭐냐면 세속적인 집착과 욕망을 버리는 거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자 했는데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과로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치료가 세속적인 집착과 욕망을 버리는 것이라면, 여성 환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되게 주체적으로 되게 정말 의사가 진료할 때까지 의사를 바꿔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의사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자기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되게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이 분명히 그 구조적인 전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나온 막 사례들 인터뷰를 읽어보다가 막 50대 이상 중년 남성이고 평생 계속 물론 계속 그 가장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막 돈을 벌고, 아내는 시어머니랑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았는데 자기 우울증의 또 다른 이유가 아내고, 아내가 자기 자식과 시어머니한테 막 함부로 하는 게 자기 우울증의 이유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약간 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나는 왜 이러는지 알겠는데. 근데 또 저는 여기서 한편으로 이 남성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의사들에게 의존하면서 혹은 철학적 체념 치료법을 시도하는 공동체를 찾아 떠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통해서 자기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 우울증 환자들 어떤 이런 여성 우울증 환자들 간의 연대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공동체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들어가지고, 이 혼자 정말 이 지난한 과정을 의사를 찾아 떠나고 자기 우울증을 인정받고 사회적 고통을 정말 이 사회적인 정당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혼자서밖에 할 수 없어야 할까라는 또 아쉬움도 들었어서, 이거는 이 책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어떤 이 여성과 남성의 이 젠더화된 어떤 젠더 속에서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구조적인 사회의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여성만이 겪고 있는 이 우울증이 좀 더 언어를 획득을 해야 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구조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어떤 노력이라든지 정치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도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우울증의 젠더화 부분을 읽으면서 결국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의료 언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언어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것이 모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언어가 아니거나 사실 굉장히 어떤 편향되어 있는 어떤 언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상 깊었던 게, 이게 그 여성 우울증 환자 인터뷰에서 제 남편은 매우 건강한 사람이고 제가 그냥 게으른 거라고 생각하죠 라는 환자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도 경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무조건 이제 게으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게 또 동시에 여성들은 우울증을 과로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한 원인들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라는 이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이거를 정말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성은 주로 이제 사회적인 관계 맺는 공간이 이제 직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또 일본 사회에서는 정말 난 우울증이다, 그럼 내가 너무 많이 일해서 그렇구나 라고 딱 판단이 가능하고, 실제로 의료계에서도 어떤 그런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모델을 제시를 해왔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어떤 여성의 신체,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뤄지지조차 않았고 잘 연구되지조차 언어조차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정말 다양한 원인들을 제시해야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어떤 의료적 언어로 인정을 받고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그게 우울증과의 연관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게 인정 결핍 그리고 인정 투쟁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동시에 여성과 저는 남성의 우울증이 서영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르지 않고 모두가 겪는 문제인데 왜 그동안 여성이 겪는 우울증은 남성에 비해서 좀 더 애매하게 다뤄지고 여성들만이 겪는 우울증은 되게 언어가 앞에 그러니까 신경증적 우울증, 감염성 우울증 이런 식으로 언어가 더 특별히 부여되고 그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남는 것 같긴 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보태자면 옛날에는 뭔가 약간 가부장적이다라는 이미지가 지금보다 훨씬 심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금전적인 행위를 하는 쪽이 조금 더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과거에는 이런 남성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이렇게 금전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느 집단에 확실히 소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정에 소속된 것과 내가 돈을 버는 어떤 주체로서 어떤 기관이나 이런 기업에 소속되어서 거기서 또 다른 보호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 책 자체도 12년에 쓰여진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약간 확실히 여성들은 뭔가 약간 말 그대로 바깥일 뭔가 약간 이런 사회적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내가 이런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인정 욕구 뭐 이런 결핍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가부장적 위계, 어떤 유교적 위계 같은 걸로 인해서 결국 그 어떤 여성의 고통이 어떤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구도가 조금 이야기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상당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일본이랑 한국도 그런 부분에서 좀 비슷한 좀 사회적 문제를 띠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 여성 우울증 환자들은 되게 의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 막 되게 독립적으로 의사들을 찾아 떠나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다 라고 이제 흥미롭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남성 환자들하고는 되게 대비되는 지점이잖아요. 그게 의존과 자립에 대한 어떤 이분법적인 위계가 있던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동안 사회적인 젠더 규범에 부여된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상징이 뭐였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 남성은 자립을 되게 요구받았던 거예요. 왜냐면 가정을 부양을 해야 하고 자기가 나가서 뭔가 한 남성으로서 자기 존재를 사회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고 그렇지만 반대로 한국도 정말 전 똑같을 거라 생각하지만 일본 여성은 남성에게 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거죠. 그 생계 부양자 모델에 따르면 그렇지만 남성에게 부여된 상징은 어떤 기호는 자립이라는 기호고 여성에게 부여된 기호는 의존이라는 기호였다면 이 우울증이라는 어떤 변동, 어떤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어떤 이 기호가 되게 뒤바뀌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립과 의존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그동안은 뭔가 의존이 나쁜 거야, 자립이 더 좋은 거라는 어떤 위계를 부여를 했다면 이 우울증이라는 경험을 겪으면서 이게 되게 상호가 뒤바뀌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립의 역할을 강요받았던 남성은 의존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여성은 되게 자립적으로 의사 변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제 우울증이 결국에는 이렇게 최대의 보편성과 극단적 이질성을 결국에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화된 동시에 국가랑 지역에 따라서 뭔가 약간 다 다른 서사들로 약간 통용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개념적인 유형성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뭔가 약간 각기 지역에서 너무 다른 방식으로 각색이 될 수도 있고 의미화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우울증을 딱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정신의학적인 언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시민운동이나 법률이나 산업이나 제약이나 행정 등의 엄청나게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게 생리학적이다, 생물학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울증을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관점들의 이런 미묘하고 복잡한 경험과 교차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촉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인류학의 접근이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경합하고 있는 다양한 욕망의 충돌하는 맥락을 보려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행위자들의 어떤 행위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서사를 보려는 시도가 그리고 노력이 인류학이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인류학이 가지는 함이라고 한다면 그게 동시에 의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때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 아니면 의료 인력적 관점이 그래서 우울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책이 특히 좋았던 것이 그런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언어라고 여겨지는 우울증, 정신의학이라는 것을 일본이라는 어떤 특수한 케이스로 좀 발붙이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되게 의의가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우울증이라는 것이 어떤 큰 언어 아래에서 작은 곳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곳, 어떤 지역적인 맥락과 어떤 특수성 속에서 각자 어떤 의미화가 되고 그것들이 다 어떤 연결지어지는 어떤 그런 연결망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그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도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진짜 마지막으로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왜 추천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저희가 왜 많고 많은 책 중에서 굳이 이 책을 골랐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 책을 왜 골랐냐면 일단 저는 일본 그 의료 인류학자가 쓴 책이라고 해서 일본 사회가 우리 사회랑 되게 비슷하다고 막 하잖아요. 뭐 일본이 10년 앞서서 겪으면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그걸 겪고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국 사회의 미래를 한번 진단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골랐고 그만큼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 책을 골랐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 그냥 우울이라는 단어에 뭔가 꽂혔던 것 같아요. 한참 이 책을 골라야 하는 시즌이 제가 정말 뭔가 약간 취업 불안과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을 때라서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지금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우울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골랐는데 확실히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약간 우울증, 우울, 그리고 뭔가 약간 이런 관련된 뭔가 사회 맥락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뭔가 약간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은 뭔가 약간 저처럼 나 지금 약간 우울한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정말 병원에 갈 정도로 우울한 사람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항상 우울이라는 단어, 또 우울이라는 감정, 정서를 항상 곁에 두고 살아왔어서 그래서 이 책 제목을 보고 끌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우울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가 잘 안 되는 것이 좀 힘들기도 했고 좀 여러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찾아가면서 거기서 다루는 우울도 조금씩 다 다른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 좀 혼란을 느낄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 안에 있는 우울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찾았던 것 같고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을 생각했을 때 떠올렸던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한창 우울증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우울을 느꼈을 때 그때 서로의 어떤 환경과 어떤 맥락, 서사들에 공감을 하고 진짜 이야기를 항상 매일같이 나눴던 친구가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뭔가 병원도 나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병원보다도 특히 저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이 매일 이야기를 나눴던 그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그 친구한테도 한번 이 우울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조금 그 친구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